중국은 현재로서는 미국과 러시아에 못 미치고 있지만 천년 이상 동아시아에서 단극 지배체제를 누려왔다. 특히 중국은 세계사적 측면에서 균형 외교의 경험이 없다. 따라서 중국이 구상하는 미래는 대등한 국가 간의 균형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구가했던 중화 단국 체제를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복원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과거 냉전 시대 패권을 양분했던 경험을 공유한 러시아보다 이런 경험이 없는 중국과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최소한 동아시아 차원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과거 중화권을 성공적으로 묶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미국으로 대표하는 기독교 백인 문화와 중국으로 대표하는 중화권의 문화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자, 중국이 이러겠죠. 중국이 세계 패권은 아니라면, 그죠? 세계 패권이 아니라면 최소한 내 나와버리니까 동아시아는, 그죠? 동아시아는 내 자리야, 내 패권이야. 마치 미국이 어때요? 미국이 중남미는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거를 반대하죠. 중남미 개입 반대. 유럽이나 이런 데 반대 못하게 해요. 내 앞마당이다는 거지. 그 중국도 동아시아는 내 앞마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도 포함해서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이해관계에 개입하지 마, 참견하지 마. 동아시아 패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과 남중국해죠. 남중국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1대1로죠. 1대1로 사업을 해서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투자. 그 중에 하나도 이제 파키스탄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동아 지배를 인정할 수가 없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책의 핵심 주제인데, 미국을 가만히 보면요. 미국은 섬이자 엄청난 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으로는 유럽이 있어요. 바로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한쪽은 태평양이고, 미국과 태평양 보면 아시아 사이에 커다란 나라가 없어요. 다 하와이나 이런 거 다 미국 영향권에 있어요. 태평양 건너자마자 바로 마주치는 게 동아시아하고 일본이하고 한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이 태평양이죠. 이 태평양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에 얘기했는데 1900년 스페인 전쟁이죠. 스페인 전쟁으로 쿠바, 필리핀, 하와이 이 스페인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 일본이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 피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미국이 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극동아시아를. 일본이나 한국은 사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중국에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럼 동아시아가 왜 중요하냐? 다 아는 얘기죠? 인구, 경제가 유일하게, 그죠? 인구와 경제가 유일하게 급성장하고 있죠. 급성장하는 중. 물론 아프리카도 있지만 아프리카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수준이, 경제력 수준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인구도 많고 엄청나게 급성장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를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를 놓치는 나라는 향후 세계 패권에서 불리한 입장에 취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를 미국과 중국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이 할 때 동맹 정책을 쓰는 거죠. 동아시아는 내 편이야? 이런 거죠. 동아시아는 내 편이야? 그죠? 미국 놈들은 동아시아는 미국 편이야. 중국 놈들은 동아시아는 중국 편이야. 그러죠? 그러면서 각종 어때요? 각종 국제기구를 만들고 있어요. 경제협력체를 만들고 있어. 온갖 경제협력체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야. 편가르기. 그죠? 편가르기. 중국 편에 쓸 것이냐, 미국 편에 쓸 것이냐. 그래서 이런 편가르기가 된다면
바로 이 편가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1대1로 사업이죠. 그래서 중국의 중화권은 뭐 벌써 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중화권이 많잖아요. 화교도 많고. 그래서 바로 이 미국권과 중국권으로 경쟁하게 되면 단순히 무력 전쟁이 아니라 문화 전쟁, 전면적인 전쟁이죠. 경제 전쟁, 그 다음에 군사적 전쟁, 문화적 전쟁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저거랑 비슷하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 자, 기독교 충돌을 보게 되면 기독교에서는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첫 번째 충돌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충돌이 있었죠? 유대교의 충돌, 종교 충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중세 때 기독교와 이슬람이죠? 이슬람 제국이잖아요. 십자군 전쟁, 이런 충돌이 있었죠. 그러다가 중세 이후에 기독교 내에서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교와 카톨릭의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카톨릭의 충돌. 이게 다 종교 충돌, 문화 충돌, 군사적 충돌이죠.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제2의 그죠? 현대 십자군 전쟁이죠. 기독교,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와 이슬람이죠. 중동 이슬람의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테러와의 전쟁, 중동 전쟁, 테러와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참 중동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립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다수파, 시아. 약 90%가 시아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부분 나라 사우디아 이런 나라예요. 소수파, 순위. 거꾸로 말했잖아. 다수파, 순위. 그 다음에 소수파, 시아. 시아는 몇 나라 안 돼. 10%는 안 되는데, 시아 대국이 이란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를 무너뜨렸는데, 후세인이 순위파였어요. 근데 이라크가 다수가 시아파인데, 너무 웃긴 게 미국 놈들이 후세인을 몰아내고 그 시아파 이라크 정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친해졌습니다. 미국이 실컷 이라크를 친미국가 세웠는데 이란하고 친해지고 있어요. 이런 순위파 시아파 전쟁이 있고 중동에서 또 하나는 세속파와 세속파죠. 세속파와 그다음에 정교일치를 하는 이러한 그 국가죠. 이런 세속파는 탈이슬람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이죠, 공화국과 그다음에 전제국가 이런 거죠. 그래서 세속 국가가 된 나라. 그러면 이제 터키. 대표 터키는 종교의자에까지 인정합니다.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국, 이집트 이런 국가가 있죠. 이란은 정교일치지만 이란도 역시 공화국이죠. 이란. 여기에 반대해서 전제국가, 그렇죠. 전제국가는 대표적인 게 사우디죠. 사우디. 그죠? 나머지 아랍에미레이트 다 군주국가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다수파이죠? 순위파를 공략을 해서 친미국가로 만들었죠? 대표적인 게, 이집트. 군사정권을 지원해서 이집트를 친미국가로 만들었고, 사우디, 왕족이죠? 전제국가를 지원해서 친미국가로 만들었고, 이게 대표적인 나라고, 중간중간 하는 이 나라들은 이제 터키가 좀 중간에 있죠. 터키가. 그렇지만 이제 나토에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 좀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이 이슬람 내분을 조장하죠. 조장하면서 자신의 반대하는 시아파죠. 주로 시아파와 종교전쟁이죠. 종교전쟁을 해온 거죠. 중동전쟁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희생자가 어디야? 제일 많은 희생자가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 정권이죠.
시리아 정권의 핵심이 시아파였어요. 시아파고 러시아하고 친했죠.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 시리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시리아를 타도를 시켰죠. 시리아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순위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전쟁, 문화전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동아시아로 와서 바로 미중 대립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중 대립.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들을 이 책에서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함계남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한다. 첫째, 이 책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정세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이상주의 입장과 현실주의 입장이 교차되어 왔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비판한다. 이 책은 미국 외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항상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서왔다는 것을 주장한다. 어느 나라의 외교이든 그 목적은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며 단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상주의는 자신의 요구를 마치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인약 미화시키지만 현실주의는 자신의 요구를 적나라하게 표현할 뿐 양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네. 자, 우리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해봅시다. 미국 사례.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가치 추구. 미국의 가치 추구는 미국의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예요. 기독교 전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식, 종교는 기독교고 미국식 정치체제죠. 바로 그거는 미국이 말하는, 자본주의죠. 예.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경쟁이죠. 자유, 민주. 그 다음에, 인권인데, 자, 이 인권 중에서 개인적 인권. 그죠? 개인적 인권. 생존권, 집단적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 인권을 중심으로 하고 생존권, 집단적 인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러한 개인적 인권을 미국이 이상주의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외국에 개입할 때 외국이 인도적이라고 그러죠. 인도주의. 외국 개입할 때 뭐라고 하면 인도주의라고 그래요. 인도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때도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인도주의다. 아프리카 개입할 때도 인도주의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상주의 가치예요. 어떤 해외 개입을 이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현실주의는 너무 쉽죠. 그냥 국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교학자들이 마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다른 것처럼, 그죠?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겉모습만 다르지 속은 똑같다. 어떻게 속은 똑같냐? 현실주의도 약하지만 그 가치관, 그죠? 가치관을 주장하고 이상주의도 이상이죠? 즉 가치 실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죠? 국익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인도주의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어요. 인도주의 문제로 사람이 많이 죽어가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많이 죽는 데가 어디예요? 인도주의에서. 지금 아프리카 내전이 엄청나게 많죠. 아프리카 내전. 수단. 나이지리아. 그죠? 여기 또 내전 말고도 기아도 엄청나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개입 안 하죠. 여기는 왜 개입을 안 해? 별로 국익이 없다.
뺏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자원도 없고, 그죠? 경제적 자원도 없고, 뭐 수출 수입이나 이런 시장도 별로 없고. 물론 아프리카에 자원이 광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아프리카를 노리는 게 아닐까? 안보적 이익이죠? 안보적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매번 어떤 그 가치가 있을 때, 인도주의 문제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그 부분에만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똑같이 국익을 개입하지만 이상주의는 좀 멋있어 보이죠. 현실주의는 오히려 과격해. 그죠? 그래서 그 인도주의, 이상주의는 주로 이제 민주당이 이런 걸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현실주의는 공화당이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상주의는 이런 해외 개입을 많이 해요. 개입주의, 팽창주의 이렇게 많이 하고, 현실주의 공화당은 국익을 앞세우니까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국내 문제에 주로 주력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양차 대전 이후에, 그죠? 양차 대전 이후에는 공화당, 민주당 전부 개입주의예요. 다 외국에 전쟁 다 하죠? 베트남 전쟁, 그죠? 이런 온갖 전쟁, 중동 전쟁, 공화당 때도 하고 민주당 때도 다 해요. 다 하는데 하는 말이 다르죠. 민주당 애들은 뭐 인도주의를 위해서, 공화당 애들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진짜 뭐랄까요? 천박한 현실주의죠. 천박한 현실은 과격하게 직설적으로, 그죠? 직설적으로 국익만을 추구. 누구예요? 트럼프. 트럼프가 바로 이러한 천박한 현실주의, 공화당에서도 가장 천박한 현실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하죠. 트럼프가 왜 미국 국익을 위해 하냐? 미국의 산업, 망가진 산업, 공장 산업이죠? 산업이죠.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민자들이나, 요번에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CIA가 육성한 그 특수부대원, 아프간 특수부대원이 워싱턴에서 2명을 저격을 했죠. 그냥 저격한 게 아니라 이것법을 뭐라 그러냐면은 잠복해서 하는 건데, 잠복을 한 다음에 저격을 했는데, 산업을 유치, 그 다음에 외국인의 이민자, 그죠? 이민자 제한, 그 다음에 마약 제한, 다 미국 국익이에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미친놈 같지만 실제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하는 방식이 너무 과격하죠. 그래서 세련된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죠? 누구예요?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 저항력자들. 저항력 백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력 백인자들은 바로 미국의 굴뚝산업이 망가지고 이민자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경쟁하고 또 마약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게 저항력 백인들이기 때문에 저항력 백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의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뭐랄까요? 천박하지만 어쨌든 투박하게 국익을 위해서 하는 현실주의의 어떤 천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토론 의견 좀 받고 그 다음에 10분 쉬는 걸 하겠어요. 자, 둘째, 이 책은 미국 외교의 경향이 과거에는 주로 고립주의였는데 현재는 팽창주의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미국 외교는 건국 당시부터 팽창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달리 말해
미국이 건국 당시부터 미국의 영토를 확정할 때까지는 대륙 팽창주의 단계였으며 그 이후에는 대양 팽창주의 단계이다. 이 책은 우리가 말하는 고립주의나 개입주의는 미국 역사에서 정당이나 대통령에 따라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선택되었던 외교 형태에 불과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고립주의나 개입주의라는 단어보다는 고립정책이나 개입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같은 정당이나 같은 대통령도 고립정책과 개입정책을 단기간 안에서도 번갈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고립주의라는 단어, 고립주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거죠. 개입을 안 한다. 해외 문제에. 해외 문제에 개입 안 한다? 트럼프네, 그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왜 우리 돈과 우리 군인이죠? 군인 목숨을 해외에, 그죠? 생명을 왜 해외죠? 왜 해외에 거냐? 그래서 우리는 해외 전쟁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게 이제 고립주의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팽창주의는 너무 쉽죠. 팽창주의는 이제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건데, 그러면 저의 주장은 미국이 이러한 고립주의보다는 이 팽창주의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딱 보면 우리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 우리 미국 역사는. 자, 첫 번째 팽창주의는 건국 당시 팽창주의는 뭐냐면 미국의 국경을 그죠? 미국의 국경을 미국 대륙이죠? 미국 대륙 좌우, 그죠? 대서양과 태평양이죠? 태평양까지 확장하는, 그죠? 바로. 인디언 죽이는 거, 그죠? 그리고 프랑스하고 싸워서 뺏는 거, 혹은 돈 주고 사는 거, 이게 미국 국경의 내륙을 태평양과 대서양까지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륙 팽창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왜 대서양과 태평양 확장이냐? 미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의 아버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서양으로 유럽이죠. 유럽으로 진출. 그 태평양이죠. 태평양으로 아시아로 진출하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경을 대서양까지, 그죠? 이건 뉴욕 이런 쪽이잖아요. 동부. 그리고 미국의 국경을 태평양까지 어디예요? 이건 LA인가? LA 쪽인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서부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영토 확장, 대륙 확장, 그걸 대륙 팽창주의라는 거예요. 2단계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륙에 팽창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어디를 먼저 했냐면 대서양, 즉 유럽은 강대국이 있죠? 강대국. 유럽에 강대국이 있죠. 강대국이 있어서 나중에 언제? 양차대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양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지배했죠? 나중에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디를 먼저 진출해서 태평양부터. 왜 태평양에는 뭐예요?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없어. 태평양 쪽에는 아시아밖에 없잖아요. 아시아. 강대국이 없어. 기껏 강대국이 진출할 때 강대국이 있었던 건 태평양 국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했죠. 전쟁했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개방을 했죠. 일본을 개방한 다음에 일본이 강력하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일본과 전쟁을 했죠. 그리고 미국인 태평양부터 먼저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대서양. 그래서 바로 이게 오션, 그죠? 바다 팽창주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이런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와 팽창주의 중에서 팽창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립주의, 개입주의는 일관적인 게 아니다. 그죠? 일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왜 일관적인 게 아니냐면, 자, 트럼프 해외 전쟁 거부했죠. 근데 최근에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립주의자들도 미국 국익이죠. 미국 국익을 핑계로 전쟁, 즉 팽창주의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주의나 팽창주의라는 거는 한 정권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은 윌슨이에요. 윌슨 대통령. 윌슨 대통령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자, 처음. 자, 미국. 야, 우리는 물건만 팔자. 전쟁에 개입 안 한다. 이거죠? 고립주의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독일이 미국의 상선을 격침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 대항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서 유럽으로 진출하죠. 유럽 진출. 팽창이잖아요. 개입주의, 팽창.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윌슨이 뭘 제안했냐면 국제 연맹을 제안했죠. 오늘날 국제연합의 전신이에요. 국제연맹을 제안했어요. 그 세계 문제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입주의, 여전히 팽창주의죠. 근데 윌슨 당시 때 윌슨이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병으로 일찍 죽긴 죽었는데, 어쨌든 윌슨이 병약하고 윌슨이 영향력이 없어서 미국 상하원이 윌슨의 국제연맹에 반대해요. 그래서 국제연맹을 하는 베르사유 조약이죠. 베르사유 조약을 비준을 거부합니다. 비준 거부.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맹 자체를 미국이 거부하는 이런 상태겠죠. 그래서 고립주의. 그래서 같은 대통령이나 같은 시기에 마찬가지 저거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죠. 베트남 전쟁. 그죠? 베트남 전쟁. 민주당 정권, 공화당 다 전쟁했죠? 그러다가 전쟁을 멈춰야 된다. 전쟁을 멈춘다. 전쟁 중단,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중단하려면, 그죠? 전쟁을 중단하려면, 베트남과 협상에 유리해야 된다. 유리한 고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한 고지. 그래서 베트남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그래서 보급로죠. 보급로. 배후지인 캄보디아. 캄보디아죠. 캄보디아를 미국이 점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폭격했어요. 폭격. 그 전쟁을 오히려 확대시켰어. 전쟁을 중단하겠다면서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한다고 해서 전쟁을 확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립주의나 이러한 팽창주의, 고립정책이나 개입정책은 그때마저 사정에 따라 다른 거고, 장기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일관성은 미국은 일단 팽창주의, 그죠? 팽창주의 기조에서 상황에 따라, 그죠? 개입을 중단하는 이런 정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이 책은 미국 외교에 있어 그 목적 이상주의이든 현실주의이든 그 방식이 고립정책이든 개입정책이든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최고의 원리는 미국 외회주의로 본다. 미국의 개방적 외회주의는 합리적 내국주의에 근거하여 조국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맹목적인 내국주의에 대해 반성을 하는 반면 폐쇄적 외회주의는 미국식 민족주의의 완결성을 강조하면서 배타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처럼 미국의 예외주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고립정책과 개입정책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주의를 지니고 있다. 예외주의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에는 미국은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유럽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고립주의의 명분을 제공하였지만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에는 미국의 가치와 제도가